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광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이라고 해서 드디어 우리가 191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1910년 이전, 1905년부터 1910년 전까지 본 거고 이제부터 1910년부터 보는 거야. 그 선생님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는 일본에 뭐가 됩니까? 보호를 받는 보호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1910년 을사늑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일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완벽한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1905년에 일본이 보호국이 됐을 때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기구는 통감부지만 1910년 나라를 국권을 이때는 가져간 게 뭐야? 외교권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가져간 건 국권입니다. 국권을 가져가고 일본이 만든 건 총독부입니다. 이때는 통감부, 1910년 이후에는 총독부를 만들어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죠? 총독부. 1910년에 만들었고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식민통치 최고 기구다. 뭐가? 총독부가. 그 총독부가 가장 높은 기구고 총독의 우두머리, 총독부의 우두머리는 조선 총독입니다. 즉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선의 총독으로 누구를 보내냐? 육군과 해군 대장, 즉 이 말은 군인 중에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을 일본의 군인을 조선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면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국회, 법원, 행정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조선 총독이 왕과 같은 존재죠. 왕과 같은 존재. 자, 그러면 총독 밑에는 뭐가 있냐? 정무총감이나 경무총감이 있다. 경무총감은 경찰청장 같은 느낌이고요. 정무총감이 이제 일반 행정을 담당했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중추원인데 여러분, 중추원. 중추원은 이건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인 중에 어떤 애들? 친일파들. 친일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로는 조선 총독이 일본인이니까 뭘 모르니 도와주는 자문기구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이 중천을 만든 이유는 한국인들한테 야 우리는 한국인들도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기구를 만들었어라고 선전하는 목적이지 중요한 거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어요. 이마저도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마저도 만다만 놓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 1910년대 우리는 1910년대를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무슨 시간을 보냐면 무단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단통치 기간이다. 1910년대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무단통치 기간이다. 왜 무단통치 기간이라고 부르냐면 1910년대를 경찰이 뭡니까? 헌병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원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헌병이라는 건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들 중에서도 군인 경찰이에요. 군경찰 굉장히 세요. 일반 군인보다. 그런데 경찰, 일반 경찰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헌병이 맡아서 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껌을 뱉어도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출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경찰이 지나가면 여러분 무서워요? 아니잖아. 뒤에 앉았으면. 근데 완전 군사관한 군인들이 지나가 갑자기 탱크 타고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범죄, 중범죄를 다 헌병,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폭력으로 통치하겠다. 이게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헌병이, 군대가 일반 경찰 업무와 뭐까지? 행정 업무까지 군인이 지금 맡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헌병 경찰은 주장은 이거 하나입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직결처분권, 조선태양령. 너무 중요합니다. 조선태양령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몇 년대야? 1910년대. 외우시면 돼요. 왜? 조선태양령은 10년대에만 있었으니까요. 태양을 때리는 거거든? 원래 현대국가나 근대국가는 고문이 금지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고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게다가 조선태양령은 일본인이 아닌 누구에게만 한국인에게만 적용됐던 법령으로 태형, 때리는 걸 집행하는 방법과 태형의 틀까지 자세하게 정해놓았다. 그러면 잊지 마. 태형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 막대기 해놓고 누워서 이렇게 눕혀놓고서는 곤장 때리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나오든가 이 설명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다?
1910년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병 경찰은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사형도 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공포 분위기, 무단 정치의 끔찍, 공포 분위기, 조선태형령. 그 다음에 이거 관리와 교원, 자 관리들, 공무원들, 학교 선생들이 군대나 경찰과 같이 제복을 다 입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칼을 차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각하면 칼로 꼭 목 뗄 것 같죠. 그럼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시대 1910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나옵니까? 태형령 잊지 마세요. 무단 통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선생님이 검이잖아요. 검을 차고 교단에 올라. 이러면 언제야? 10년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년대. 자, 1910년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인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기본권 같은 거 제한했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단체는 다 해산시켰습니다. 식민지 교육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 1910년대니까 1차지. 1차 교육령. 10년대 뭐겠어? 2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차 교육령에는 자, 일본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 이때까지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 남아있어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너네는 고등교육 받을 필요 없어. 많이 알면 뭐해. 너네는 그냥 보통 교육이나 실업 교육 정도만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린 명령이 뭐냐. 1차 교육령에서는요. 아직까지 한국어는 있는데 이런 거 유지했고 사립학교, 조선인들이 만든 사립학교나 서당 같은 민족교육기관은 탄압했다. 이게 따로따로 안 나와. 1910년대 얘기로 묶어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1910년대 이야기로.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경제사업이 뭡니까? 투지조사 사업이죠. 너무 유명하죠? 투지조사 사업. 투지조사 사업은 일본이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 야 조선에 와봤더니 근대적으로 투지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이게 명분인데 실상은 아니죠. 우리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간고 때 봤는지 모르지만 광무개혁 중간고 때 봤어요? 광무개혁 때 뭐가 있었냐면 고종이 지계라는 걸 발급한 적이 있어요. 지계. 이게 바로 뭐냐면 근대적 토지 문서예요. 즉 우리는 식민지 되기 이전에 근대적인 토지 문서를 발급하면서 광무개혁 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했어요. 이미 했는데 일본이 야 니네는 없는 것 같아.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할게. 라는 명분을 세운 거고 실제로는 얘네가 뭐야. 우리 조선인의 토지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뺏어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건 명분이다. 왜? 이미 광무개혁 때 조선은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 토지 문서를 발급했다는 얘기. 이미 있었던 얘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무슨 주의입니까? 신고주의죠. 즉 이게 원칙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면 내 땅인데 내 땅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서류 같은 거를 조선 농민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회를 지키지 않으면 갑자기 어제까지 내 땅이었던 게 내 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고제였다는 거. 결과 신고가 안 된 토지 아니면 왕실이 갖고 있던 토지나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는요. 개인들이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왕실과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가 싹 다 어디로 갑니까? 조선 총독부 소유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조선 총독부는 갑자기 조선에서 가장 땅 부자가 된다. 가장 땅 부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뭐 합니까? 수입이 증가했겠죠. 그 땅에서 지세를 받아가지고. 근데 조선 총독부가 이 수많은 땅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회사를 차려요. 회사. 그래서 일본의 농업 회사나 아니면 일본에서 오는 일본인들,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에게 이 땅을, 조선 총독부 소유의 땅을 아주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막 넘겨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조선의 지주들도 피해를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투자사업하면서 일본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정책을 씁니다. 지주들의 소유권은 인정해줘요. 지주는 자기네 편을 끌어들이려고. 최애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뭐만 인정 안 했냐면 이걸 안 하죠. 농민의 간섭적 경작권은 부정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자 그래 오케이 조선인 지주 너희 거 인정할게 소유권 인정했지.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농민 중에 소장농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땅이 없어 소장농이라 하더라도 지주가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관습적 경작권.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투자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부터 농민의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 지주들이 마음대로 소장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네가 원할 때마다 쫓아낼 수 있어. 그러면 지주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소장농을 마음대로 못 쫓아내다가 쫓아낼 수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막 소장료를 올리는 거야. 소장료가 10%였는데 막 30%로 올려. 그 소장 농민들이 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이러면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럼 봐봐 얘들아.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누구다? 농민이에요. 농민. 조선 농민. 얘네는 너무나 많은 땅을 뺏기고요. 이제 뭐가 되냐면 계약제 소장농. 기한부 계약제 뭐 6개월씩 3개월씩 계약을 맺고 막 뭐 하는 거야. 3개월 뒤에 소장료 올리면 높여주던가 아니면 쫓겨나든가. 기한부 계약제 소장농이 전락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조선에서 살 수 없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주 연해주로 떠나는 겁니다. 이때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때 간 사람들, 이때부터 간 사람들이 지금의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조선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떠났어요. 자, 1910년대 토지 말고요. 산업 침탈로는 뭐가 있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회사령 배웠죠. 회사령. 자, 회사령은요. 한국인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걸 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조선인들이 더 이상 기업을 많이 못 만들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무슨 제? 허가제입니다. 허가. 자, 이거 봐. 아까 토지조사 사업은 뭐였어? 신고잖아.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신고가 아니야. 허가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조선총독한테. 그럼 봐봐. 여기서 회사령을 허가제로 했다는 얘기는요. 조선인들이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요구하면 허가를 안 내리고 친일파나 일본인이 조선총독에게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뭐 해준 거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선인들이 회사를 못 만들게 만든 거죠. 허가. 게다가 총독에게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총독이 회사를. 그 외에도 명령들 보세요. 선생님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무슨 령, 무슨 령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다 10년대예요. 웬만하면 다 1910년대 내리는 명령들입니다. 어업령, 광업령, 즉 물고기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광업령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허가제, 다 허가제. 회사령, 무슨 령 이렇게 령. 웬만하면 10년대다. 1910년대다. 자, 그 외에도 철도, 도로, 항만 같은 걸 만든 이유는 조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선에서 뺏은 식량이나 조선에서 뺏은 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도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1910년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앞 페이지. 개념 체크 보시면 볼게요. 땡땡땡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 친일파를 우대하는 데 이용된 게 이게 바로 중초원일죠. 만들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땡땡땡식이 나와도 드디어 조선 태영령 나오면 언제라고요? 10년 되니까 무단통치라고 쓰면 됩니다. 무단통치 시기 일제는 10년대에 이게 바로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 사업, 조사 사업.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까지. 자, 이제 20년대 가면 됩니다, 여러분. 1920년대. 20년대는 무슨 통치가 되는 겁니까? 문화통치, 일명 민족 분열이에요. 분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자, 봐봐. 일본이 조선인을 억압할 필요가 없어. 조선인들끼리 서로 뭐하게 만드는 거야? 싸우게 만들면 일본은 되게 쉬워집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요. 조선인이 조선인을 고발하고요. 조선인이 조선인을 억압해요. 잘 먹혔어요. 이게 1920년대 뭐다? 문화통치. 1920년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무장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죠. 1919 3.1운동. 외우기 쉽죠? 1919 3.1운동. 3.1운동을 겪고 나서 일본이 무단통치, 이거 별로 효과가 없네? 왜? 1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통치했는데 3.1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계를 인식한 거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때가 1918년 연대입니까?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국제 여론이 약소국가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안 좋아졌어요. 너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통치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 얘네들이 방법을 바꿔요. 폭력적인 게 아니라 친일파를 키워서 지네들끼리 싸우게 만들겠다. 민족 분열. 이게 성공한다니까요. 무단 통치는 성공 못했어요. 3.1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민족 분열 정책은 꽤 잘 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쨌든 이름을 바꿨잖아. 문화 통치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얘네도 뭔가 보여줘야지. 야 이제 군인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라는 얘기는 군인이 아닌 일반 정치인, 일반 정치인 출신도 조선 총독으로 임명할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실제로 문관 총독은 없었어요. 싹 다 군인 출신 왔어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냐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10년대 헌방경찰 제도를 폐지했죠. 그리고 보통경찰로 바뀌었어요. 보통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찰. 이제 더 이상 경찰이 군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찰이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제도는 바꿨는데 경찰의 인원은 늘렸어요. 숫자는 훨씬 더 늘렸어요. 경찰서도 늘어났어요. 경찰 관련 예산도 늘어났어요. 사실 이거는요. 헌병들이 군복만 경찰 보고 갈아입은 거예요. 숫자만 늘린 거지. 그리고 너무 유명한 거 아까 쓴 조선태양령 나오면 1910년대랬지. 치안유지법 나오면 이거 치안유지법 나오면 20년대. 위에 보시면 치안유지법 있습니다. 여기. 치안유지법. 보여요? 언제? 1925년. 1925년 일본이 국채나 사유재산자를 부정하는 자를 탄압할 목적. 이게 뭔데? 국채나 사유재산자를 부정하는 게 뭔데? 쓰세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가들,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인데 일제는 이를 바탕으로 나오네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독립운동가까지 탄압했습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 1925년이 어떤 해인 줄 아세요? 1925년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자마자 치안유지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남한에서 남북한 이때 분단 안 됐으니까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일본이 만든 게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은 만들어지자마자 뭐가 돼? 불법단체가 돼. 처음에는 합법단체로 만들었는데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다 탄압하면서 일본이 정말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왜? 제국주의랑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겠니?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언제라고 이거 나오면 1920년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보세요. 문화통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제한적. 1910년대는 막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허용을 해요.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인들 신문 발행 막았잖아. 10년대는. 근데 20년대는 신문 발행을 허용해요. 그래서 나온 우리나라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인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지금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쓰레기지만 이때 신문은 나름 괜찮았어요. 자, 다음. 왜 기만적이냐? 신문을 허용하고 출판을 허용했지만 제한적 허용이야. 어떤 거?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내용. 그런 것만 허용했어요. 만약에 식민 통치를 부정하면 바로 없애버렸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신문이 발행되기 그래도 못 믿어서 검열을 했어.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내보낸 관리가 쭉 보고 이 대목 빼, 이 대목 빼, 이 대목 빼.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시험에 나올 때 신문이 이렇게 있는데 신문 중간중간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뭔가 20년대야. 그것만 알면 돼. 1920년대 이 사진 나오면 뭐 때문에? 검열 때문에 삭제했잖아 기사를. 그래도 안 되면 쉬게 만들어 정관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 이렇게 탄압했다. 그 다음 20년대니까 뭐라고? 2차 교육령이야. 아까 10년대가 1차 교육령이었지. 20년대 2차 교육령. 2차 교육령은 자 뭐가 바뀐 거냐면 1910년대랑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늘렸어. 1910년대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었다면 20년대는 6년으로 늘려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을 하는 거지. 그리고 1910년대는 자 조선인들은 초등교육만 하랬잖아요. 근데 이때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고만 했지 대학을 만들진 않았어요. 한국인의 대학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억제했어요.
그리고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실제로 연장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4년에서 6년을 늘렸지만 6년이 된 학교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인의 대학을 어쨌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에서 그냥 우리 조선인들끼리 우리끼리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20년대에 있었어요. 그게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민립대학이라는 건 국립이 아니라 사립의 말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는데 끝이 뭐로 끝났어? 운동 실패했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는데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일본이 안 되겠네. 이게 이름상 딱 만들어야겠다. 회사 만든 게 일본이 나중에 만들어주는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친일파 자식이나 일본인 자식들. 이게 지금의 서울대. 즉 서울대는 일본이 만든 대학, 경성제국대학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자, 1920년대의 경제 스타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역시 산미 증식이죠.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20년대는 산미 증식세. 여러분, 산미가 뭐예요? 생산을 밀쌀미자 쌀 생산을 늘리겠다. 그러면 일본이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리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졌어요. 일본 국내가. 그럼 일본 국내에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가져가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일본은 왜 국내적으로 쌀이 부족해졌냐? 당시 일본이 엄청나게 공업화 도시화하면서 일본 농촌의 농민들이 딱 도시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농촌에 농사 지을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국내가 쌀이 부족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조선의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개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벼농사에서 이거거든. 저수지, 물이 필요해요. 수리시설. 수리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수리조합 같은 걸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지. 이 수리조합을 누가 만드냐면 농민들에게 이 수리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 거야. 땅 주인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쯤 와봐, 얘들아.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도 농민들이 아작이 나지만 20년대 산미정식 계획으로 그나마 남은 농민 다 망가져요. 그나마 남은 농민. 아주 그냥 끝장을 냅니다. 아주 끝장을 내. 얘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쌀 생산이 늘었나요? 늘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쌀이 늘긴 늘었는데 증산량 이상의 쌀을 일본으로 갖고 가. 이 말이 뭐냐면 봐봐. 일본의 목표가 조선의 쌀 생산량이 100이었어. 근데 얘네 목표는 이걸 200으로 늘려서 100만큼 일본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조선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100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드는 비용은 다 누가 내고? 농민들이. 그럼 전해잖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됐어. 얘네가 계획한 건 100을 200으로 만드는 건데 150밖에 안 늘었어요. 100이 150이 됐어요. 그럼 50만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100을 가져가. 그러면 조선은 산미증식 계획하기 전에 100이었는데 산미증식 계획해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쌀을 더 줄었어요. 100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조선 농민은 돈 대고 일해서 산미증식 했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더 줄었잖아. 그럼 조선 백성이 굶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만주에서 콩을 수입해 일본이.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 농민들한테 수확한 쌀은 일본에 가져가고 조선 농민은 콩 먹였어요. 이런 짓을 합니다.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했습니다. 쌀 증산 비용은 다 농민에게 물렸기 때문에 완전 이거 끝납니다 이제. 몰락 농민 어마어마한 농민이 생겨요. 망하는 농민들이. 그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 쟁의 파업이죠.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산미증식 계획을 계속 볼게요.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 소작쟁이가 발생했다. 못 살겠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회사령은 1910년대 일본이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내렸는데 20년대 폐지된다? 그럼 너가 생각해. 어머 일본이 풀어준 거 아니 이미 1910년대 웬만한 조선이 다 망해. 이게 20년대는 안 막아도 돼 이제 안 막아도 이제 1920년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친일파와 일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허가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10년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민족자본은. 그래서 아주 편하게. 그럼 봐봐. 일본의 대기업은 조선에 들어와서 회사 만들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조선으로 넓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편하게 해주려고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준 거예요. 일본 기업을 위해서. 일본 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까지 없어지니까 이제 일본 상품이 조선에 들어올 때 관세가 없으니까 그냥 100원에 팔리던 물건이 조선에서 그냥 100원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여기 1910년대 한번 보시면 1910년대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직 관세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때 보니 왜 20년대 가서 뭐가 되니까 20년대 와서 그게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지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일제는 3.1운동 이후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꿨죠. 일제가 실시한 뭐의 결과? 산미증식계획이죠.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면서 국내는 식량 사정이 아주 악화되는 겁니다. 다음, 조선총독부는 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신고제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갈게요. 이제 1930년대로 가겠습니다. 1930년대. 1930년대로 가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1929년에 아까 1919년에는 국내 3.1운동 때문에 그치? 무단 통치로 바뀌었잖아. 이제 1929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되게 힘들어져요. 일본이 힘들어지니까 자기네들의 그 힘든 걸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해결하려고 더 많은 나라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가 조선밖에 없잖아요. 조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먹으려고 얘네가 어딜 가냐면 만주를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대공황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단 통치로 바뀐 건 3.1운동 19년. 문화 통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식민지 민족 말살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건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는 건데 그게 29년 대공황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그러면 일본은 더 많은 전쟁을 하려면 더 많은 뭐가 필요해? 물자가 필요하겠지. 더 많은 전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을 뭘로 만드는 거야? 이거.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기지. 이게 병참 기지의 뜻이에요. 병참 기지의 뜻. 전쟁 물자를 만드는 기지. 그러니까 조선은 뭐가 되는 거야? 일본의 병참 기지가 되는 거지. 여기 씁니다. 병참 기지에다가. 여러분 이거 1930년대. 그래서 이제 군수물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지방에다가 많이 만든 게 중화공업이에요. 공장들. 왜냐하면 북한이 뭐가 많냐면 지하자원이 많아요. 지하자원이. 그래서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공장들, 무기 만드는 공장 이런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소 같은 걸 만듭니다. 특히 뭐라고 말해요?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그럼 중일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인데 중일전쟁은 1937년인가? 일어날 겁니다. 한계점. 조선에다가 너무나 뭐만 만들었냐면 군수산업, 중화공업만 만들었어요. 조선에다가. 그런데 일반 백성 국민들이 필요한 소비재 공장은 안 만든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서 산업 간의 불균형이 중화공업만 너무 많고 얘는 없는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공업 생산 시설이 다 어디로 갔다고? 싹 다 북부지방. 남부지방은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북부지방에 치우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수민 저거 틀어놓고도 자요. 어디가 안 좋아. 자, 남면 북양 정책이 있고요. 농촌진흥 운동이 있어요. 특히 남면 북양 정책 반드시 나옵니다. 30년대. 1930년대입니다. 이거. 1930년대. 1929년 대공황 이후 일본 안에서 방직 옷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면직물 만드는 거 그런 원료가 필요하거든. 그 면의 원료, 그 원료 확보를 위해서 조선의 남부지방에서는 뭘 재배하고 면화. 그래서 남면이야. 남부지방에서 면화 재배. 그 다음에 모직물을 만들려면 양털이 필요하거든. 이건 면직물 만드는 거고 옷감 중에 면직물. 모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털이 필요하니까 조선의 북부지방에다가 양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남면 북양 정책. 알겠어요? 몇 년대라고? 30년대. 이거 나오면 여러분 30년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운동은 또 30년대부터 40년대 초까지니까 30년대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본 애들이 1920년대에 산미정책 개입 때문에 농민들 못 살겠다 수작쟁이 하니까 조금은 소작 조건을 개선해주고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고 그런 다음에 니네 농가가 이렇게 지금 힘드는 건 니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빌려서 니네들이 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봐 라고 하는 게 말인데 사실은 농촌을 직접 통제하고요. 식민지 지배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게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알아두세요. 남면북양과 농촌진흥운동 몇 년대? 30년대. 20년대는 회사령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꿨죠. 40년대는 남면북양과 농촌진흥운동 펼치는 겁니다. 1910년대는 회사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황국신민화가 나옵니다. 황국신민화는요. 자, 황국은요. 일본이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황제의 나라, 황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황국은 일본이에요. 일본 천황의 신민, 백성들로 만들겠다. 시민이 아니고 신민이에요. 신민은 신하된 백성입니다. 신하된 백성. 그럼 신하된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무조건 충성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없애야 일본인으로 만들 거 아니야.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전쟁에 내보낼 거 아니야. 이게 목적이에요. 전쟁에 내보내는 거.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37년에 중일전쟁하고 31년에 만주 먹고 그러면 31년에 만주를 점령하면 만주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여기를 점령하려면 일본 군이 갖고 부족해요. 37년에 중국 본토를 쳤습니다. 중국 본토. 중국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이 나라랑 싸우려면 군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일본인 갖고 부족한 거야. 그다음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입장 바꿔봐요. 우리가 외국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외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일본인이야. 너는 일본이니까 일본인이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만들려니까 여기서 말살 없앤다는 얘기는 뭘 없애겠다는 얘기야. 한국인이라는 생각. 너희는 한국인이 아니야. 너는 일본인이야라고 만드는 게 민족 말살이에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침략전쟁에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구호가 뭡니까? 내선 일세, 내선 일체, 일선 동조. 자, 보세요. 여기서 내는요. 일본이에요. 일본. 내지인 선은요. 조선입니다. 그러면 내선일체 해석해보세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게 내선일체죠. 그 다음 이건 더 웃겨요. 여러분 일선동조는 더 깹니다. 일선동조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이겁니다. 즉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올라가 봤더니 어머 같은 조상이네? 우리는 하나야 이겁니다. 그러니 내선일체랑 일선동조는 뭐의 얘기입니까? 민족 말살의 뜻이고요. 민족 말살은 30년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30년대에서도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왜? 아까 말했잖아. 일본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쓰는 게, 본격적으로 쓰는 게 중일전쟁 이후니까 37년 이후일 거 아닙니까? 37년 중일전쟁. 그다음에 1941년 일본이 뭐 일으킨다고? 태평양 전쟁. 누구 쳐요? 태평양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을 쓰면서 내선일체 나오고 일선동조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걸 위한 구체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국은 아까 일본이랬어. 일본 천황의 나라의 신하된 백성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한국 식민의 서사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무조건 암송하게 했어요. 그럼 못 외우면요. 잡아가요. 못 외우면 시켜다가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일본의 신들을 모신 사당이 신사죠. 신사참배 강요했습니다. 궁성요배는 뭡니까? 일본 천황이 있는 궁전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식 성명. 이제 야 니네가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인데 왜 이름을 달라? 이름은 다 똑같이 몰라야 돼. 바꿔야지. 창씨 계명이라고 했죠. 이런 게 다 언제입니까? 민족 말살 정책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얘기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어 교육할 필요가 없죠. 왜? 일본이라니까? 근데 한국어를 왜 배워? 이건 외국어인데. 무조건 일본어 써야지. 그 다음 수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꾼다. 그 국민학교가 41년이고 40년 되잖아요. 국민학교는 일본 천황의 신민의 학교를 줄인 게 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죠. 선생님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선일체가 나와. 이러면 언제? 37년 이후. 1937년 이후 40년대까지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한국 시민학 정책입니다. 이때는요. 자, 생각해보세요. 조선어 신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지. 이제 없다니까. 일본과 같은 나라인데 왜 없애야지. 그 다음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회가 조선어 학회인데 조선어 학회 같은 거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 없지. 일본인인데 일본어만 배우지.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 사건을 42년에 해서 자,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뭐 하려고 했냐면 한글 우리말 큰 사전을 준비했어. 만든 거 아니야. 준비했는데 준비 단계에서 얘네들 치안유지법이면 아까 공산주의자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탄압해서 오고 그럼 우리말 큰 사전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부터 사람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니까 국가 있지만 총동원법 나오죠. 국가 총동원.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 사람도 데려가고 물자도 가져가고. 그래서 여기 봐요. 지원병은 내가 친히 천황폐하를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는 애들 지원 받는 거야. 근데 이걸로 지원하는 데가 얼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 강제로 징병. 이거 강제 내고 가는 거 무조건. 지원병제 갖고 인원 부족하니까 징병제. 청년들은 이렇게 징병제로 남자들은 군대에 갔고요. 근데 징용은요. 징용은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공장에 보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이 아니야. 해외에 있는 군수공장, 만주, 태평양, 필리핀,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는 일본 공장에 강제로 보냈어요. 뭐 만들라고? 무기 만들라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로령 알죠? 정신대 할머니 얘기들. 자 이렇게 했고요. 위안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물자도 필요하니까 마지막에는 자 숟가락, 젓가락 다 가져갔어요. 총알 만들라고. 쌀 가져갔어요. 쌀 부족하니까 조선인들한테 뭐 줬습니까? 조선의 쌀 가져가고 조선인들한테는 배급제. 이게 다 언제입니까? 이건 40년대예요. 전쟁 막바지.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한테 밀렸잖아요. 일본이. 밀리면서 얘네가 아주 그냥 막판에 발악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국가 총동원법 38년 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